그리고 임대인은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전대차 계약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대에 관련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주제를 정할 때는 전주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보경님이 계약 진행하면서 이제 전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계약할 때도 전대 동의 관련해서 꽤 많았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중개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임대인이랑 임차인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담았으니까 오늘 내용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업했던 것들, 그 과정에서 전대라는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전대차 계약이 뭔지, 또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전대차 계약의 리스크, 주거용과 상업용의 차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대차 동의 잘 받는 법, 전대차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외에 전대차 관련해서 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중간에도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뭐 제가 했던 사업들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정리를 해드리고, 전대만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년 동안 공간 관련된 사업을 계속 했죠. 그러면서 저는 주거용, 비주거용 상관없이 제가 임차를 할 때는 무조건 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는 중개사가 작성을 도와준 것도 있었고, 뭐 제가 직접 계약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대차가 허용되는 형태의 계약을 진행을 해왔어요. 뭐 공간 자체가 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혹은 진짜 장사를 하기 위한 점포인지 상관없이 전대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중개하면서 임차인분들이 요청하면 임대인 설득해서 전대차 동의 받아들이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대차 계약을 한 것도 뭐 10건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임대인이랑 그냥 계약한 것만 봐도. 그리고 임차인, 전차인이랑 계약한 것만 하면 진짜 수백 건 이상을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종합을 해서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뭐냐? 요건 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걸 우리가 전대라고 하죠.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한테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를 전대차라고 하는 거고, 전대차 계약하면 이제 이런 임차인, 임대인, 전차인 이렇게만 나오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임차인이 있고 또 임차인이 전대인이 돼서 여러 명의 이제 전차인에게 전차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대인이 돼서 또 전차인한테 임차를 하면 또 이 전차인이 전대인이 돼서 이제 또 임차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두 개가 합쳐져서 내가 이 사람한테만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이걸 또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빌려주기도 하고, 전대차를 동의를 해준다는 건 이제 요 뒷단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임대 관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임대 관리 해주는 거죠. 마스터 리스는 보증금과 월세를 뭐 업체나 개인이 이제 어, 책임을 지면서 뭐 관리를 해주는 거고, 위탁 운영은 뭐 보증금이나 뭐 월세를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임대를 전대차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니까 임대인들은 뭐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리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 일부 공간을 혹은 이제 호실을 쉐어하는 형태가 있는 거고, 요즘에 이거 되게 많이 하시죠. 일반인들도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집 하나 빌려가지고 뭐 33앰프나 리브 애니웨어 이런 플랫폼들 통해서 단기 임대를 하기 위해서도 전대차를 꼭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많은 강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법인 설립은 사실상 주소지 자체가 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주소지는 필요한데 소재지는 필요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 없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업장에다가 여러 개 사업자 낼 때 전대차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운영권 양도, 이것도 뭐 한번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장사가 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업장을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거나 할 때 전대차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목적, 뭐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 뭐 비상주 오피스 할 때도 결국에는 요 전차인들이 이 전대차 동의서나 이제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전대차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약의 리스크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 리스크를 사실 알게 되면 전대차 계약을 거의 안 해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실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이제 본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죠. 중개사인 경우 이런 위험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 임차인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해결 방안. 그리고 임대인은 사실상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전대차 동의 잘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보증금,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임차할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이었는데 전차할 때 보증금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어, 사실상 전대인이 뭔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임대인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요거는 동의 유무랑 상관없이 전차인 같은 경우 자기가 5천만 원 냈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점유를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이 그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전차인한테 줬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존의 임차인이 와가지고 내 보증금 어딨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차임 이슈는 음, 사실상 전차인은 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했어. 근데 전대인이 임대인한테 임대료 안 냈죠. 아니면 전차인이 임대료 안 내니까 전대인인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 당연히 이거 두 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전대 동의 여부에 따라서 전차인의 대항력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이슈, 사실 이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동의 없는 전대차도 전대인이랑 전차인 간의 유효한 계약으로 보니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되는데 그냥은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의한 경우 계약력을 유지하니까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을 해야지만 이제 명도 소송이 가능하다. 뭐 차임을 연체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중요한 계약서상에 위약을 한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임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싶은데 전대인이 계약을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 이것도 사실상 이 전차인은 안 나가고 버티겠죠. 그리고 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뭐 계약 기간이 끝났어. 월세가 안 들어와. 이 기존에 임차인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고 전차인은 있는지도 몰랐거나 아니면 있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남게 됩니다. 뭐 요거에 비해서 이제 임차인, 전차인 리스크는 뭐 크진 않은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동의받은 권한에 넘어선다. 그러면 전대로 인한 계약 위반이 되니까 이제 계약 해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차인한테 내가 빌려줬는데 임대료를 안 내. 그런데 점유를 하고 있어. 사실상 나는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납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는 월세의 일부를 내가 갖고 또 일부를 임대인한테 주기로 생각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단기 임대를 줬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3일만 있겠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 나가고 비밀번호 바꾸고 그냥 살아. 근데 보증금도 사실 안 내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내가 사실상 뭐 한 3일치 월세 받고 그때부터 명도소송을 위한 힘겨운 싸움들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대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전차인 같은 경우는 전대인이 임대료를 안 내. 나는 분명히 임대료를 냈는데 이제 이 받은 전대인이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전대차 보증금을 안 주고 잠수를 탄다. 그러면 요거를 사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요거는 전대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전대인이 잠수를 타면 점유하는 것밖에는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갑자기 종료가 된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둘이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해서 본인도 나가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사실상 임차인이랑 전차인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인데 임대인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용, 상업용 차이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인이랑 전차인 간 계약이 유효하다.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전대차 동의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시 전대차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대차를 동의를 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을 뭐 합의를 해지를 했든 어떤 형태로 해지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 계약이 자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서 쓰시면 그 계약서 특약란 말고 위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전대를 금지하는 약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일부라도 혹은 그냥 내가 전대를 하게 되면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걸로 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시에 이제 명도소송 가능하고 이제 승소하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동의하지 않은 전차인이 들어와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불법 점유로 인한 계약 해지도 가능한데 이제 둘 다 명도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절차는 뭐 당연히 주거용, 상업용 똑같고 그리고 그거가 하기 전에는 이제 요 점유 이전 가처분 금지 필수다. 이건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요게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상업용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거용은 실제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당장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입신고랑 뭐 점유로 또 대항력까지 생길 수도 있고 전세권을 만약에 임차인이 설정하게 되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제 전대를 해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상가에서는 이렇게 하진 않죠. 그리고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전대차 대항력은 없는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차인은 비워줘야 된다. 비워주지 않으면 이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거죠.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고 계약 갱신 가능 여부랑 뭐 차임 인상 제한 뭐 이런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능한 거고 사업자 등록으로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어차피 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전대사업자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 전대차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죠. 만약에 임대업을 한다거나 전대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임대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전대차 동의를 가지고 이제 전대인이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는 임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계약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동의서나 이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동의한 전대차는 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를 하면 뭐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보증금 반환은 누가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한 경우에는 전대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전대차 해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결국엔 소송을 가야 되는데 요 소송을 갔을 때 임차인이 패소하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소송에 대한 부담도 비용 부담도 사실상 임차인이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방지하고자 그냥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결국 패소하면 너가 비용 부담을 하니까 그냥 지금 나가라라고 해도 뭐 100% 임차인이 패소해가지고 뭐 다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정하게 되면 실제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비용적인 부담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사실상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피해가 클 거고, 짧게는 거의 8개월,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 뭐 걸리기도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죠. 이게 명도 소송을 염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전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도 명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명도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수유자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뭐 망할 수도 있겠죠. 딱 봐도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혹은 가지고 있는데 이자도 내야 되는데 2년 동안 돈이 안 나와. 그리고 소송비도 막 거의 600, 900 이렇게 들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이 명도 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당사자 간에만 가능한 거라서 결국에는 내가 현재 있는 임차인이랑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겼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임차인이 바뀌었어. 혹은 다른 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지금 여기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이 임차인을 만약에 대상으로 소송을 가겠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차를 못하게끔 해놓고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겠죠. 그리고 알고도 계약하면 이제 무효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하나 있는 거고, 요걸 해놓고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10,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내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해당 청구액의 뭐 10%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니까 뭐 당연히 또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과정들 당연히 본인이 직접 못하고 변호사를 통하게 되겠죠. 그럼 요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첫 변론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발생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 첫 변론 기일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피고랑 원고가 협의를 하는데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겠죠. 안 되겠죠. 당연히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임차인은 뭐 아무래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할 거고, 임대인은 땡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 뭐 안 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일자가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소장 접수하면 반대 서면을 또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고, 그럼 이게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소장 내면 또 반대 서면 또 내고 또 반박하고 막 계속 하는 겁니다. 몇 차례 공방하다가 변론이 이제 끝나게 되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판결이 선고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나오고 항소 기간이 또 2주가 생깁니다. 이 항소 기간 2주 때 마찬가지로 항소를 또 해요. 항소를 하겠죠. 또 항소심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이 앞단에서 했던 요거를 또 1심과 유사한 기간이 들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집행문 나오고 집행하고 계고하고 속행하며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 경매는 사실상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요 계고부터 거의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우리가 일반적인 명도송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뭐 거의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가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차고 망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전대차로 인한 계약 해지, 요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차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는 거의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누구의 목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뭐 중개사가 중간에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요걸 뺄 수도 있으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없으면 뭐 일부를 전대한다거나 혹은 전대했을 때 뭐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의를 하게 되면 전대차 동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웬만하면 이제 특정인 한정으로 쓰는 게 안전하겠죠. 인적사항이랑 금액까지 기재를 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전대하는 걸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는 거고, 이 특정인과
지금 있는 임차인이 연대하여 뭐 책임진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요 전대차 동의서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요게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인의 모든 임대인으로서의 권한을 닫고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차인의 권한을 제한을 하는 내용들이 필히 들어가야지만 이게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임차인의 모든 전대차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형태로 계약서가 써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대차, 뭐 예를 들어 횟수라는 거는 아까처럼 전대차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뭐 여러 명에게 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도 보증 금액의 총액은 넘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총액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또 되게 이상해져요. 뭐 이 사람한테 임대할 때는 보증금이 500만 원. 근데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할 때 500만 원. 또 이 사람 500만 원. 그래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체를 다 묶어서 보면은 뭐 1억이 되고, 이러면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의 이제 몇 배가 되는 보증금을 전대인이 가지고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게 커지죠. 그리고 사용 목적을 좀 제한하는 거, 뭐 단기 임대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못하게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 전전대체 안 된다라는 내용 쓰라고 하고요.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업자 등록한 거 모두 원상복구하고 인도를 한다. 이거 안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바로 못 돌려준다. 이런 내용도 특약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 또 특약에 넣어야 되는 내용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 전대차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은 모두 임차인이 지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인 요청 시 전대차 현황을 3일 이내 서면으로 공유한다. 꼭 3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안 하면 뭐 주긴 준다. 언젠간 주겠죠. 근데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내용을 쓰시고, 또 이것도 뭐 구두보다는 웬만하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뭐 근거 자료가 되겠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 대해 전차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이거는 아까처럼 뭐 복수의 사업자가 들어와서 공간을 나눠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차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이건데 거의 현장에서 사용을 하진 못하죠. 재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거죠. 임차인이랑 임대인 간에 전대차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들을 재소전 화해조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최소한 임차인과의 어떤 명도 소송에 있어서의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개사 같은 경우 전대차 계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 전대차 계약도 중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고, 임대인만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도 똑같이 임대인이에요. 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대차 계약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당연히 진위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기간이랑 뭐 금액 이런 내용 파악하셔야 되는데, 요거 진위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경매에서도 발생을 하고 중개 현장에서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맘먹고 가짜로 만들면 속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실제 소유자를 통해서 계약서 내용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대차의 위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랑 임차인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 만약에 둘 중 한 명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중개사를 찾아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중개사가 몰라서 혹은 일부러 숨겼다 그러면 진짜 경제적으로도 뭐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어느 한쪽이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속여서 중개하거나, 혹은 이걸 대가로 만약에 초과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개하면서 유념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대차 금지 내용이 있으면 일부나 전부 모두 전대하면 계약 해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시 혹은 이후라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전대차 동의서
작성하실 수 있는 거고, 중개사랑만 짝짝꿍해가지고 전대차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특약을 넣어주면 좋겠죠.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동의는 소유자 변경을 사유로 취소할 수 없고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이것도 이슈가 되는데, 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전대차 동의서에 요 당시에 소유자 이름이랑 뭐 내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써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요거 효력 없다로 주장을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임차를 인수해야 되는 책임이 또 있으니까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으면 승계를 하게 되겠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차인과 직접 연락 혹은 계약할 수 없다. 이거는 저도 옛날에 이제 요건으로 명도를 당하고 저를 빼고 임대인과 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차인이 전차인한테 임대료를 나한테는 100만 원만 주는데 뭐 한 200만 원 받고 있어.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차인도 지금 내는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자체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둘이 뭔가 직접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결국에는 이 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자체가 임차인의 기간을 따라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전차인은 사실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임대인이 이런 걸 할 수 없게끔 특약으로 좀 방어를 해놓는 게 특히나 전대업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대차 동의사를 받는 법. 요거는 직접 이제 임차인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중개사분들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더 많죠. 전대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기. 요거는 전대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단어고 직접 그런 경험을 안 했어도 건물주의 친구들이 건물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대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은 임대인이라면 뭐 본인 혹은 주변에 분명히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보다는 풀어서 특정 사업 목적으로 공간을 분할하여 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라던가, 실제로 전대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풀어서 사용하면 임대인의 부담이 좀 더 줄어드는 편이고요. 임대인이 걱정하는 부분, 아까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임대인이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개사가 그런 상황을 아예 몰라. 혹은 임차인도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임대인이랑 말이 잘 안 통하겠죠. 먼저 이제 그런 내용들, 임대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충분히 당연하니까 이제 이런 특약을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보증금 총액 제한이라던가, 원 임대차 계약 끝나면 전대차도 같이 끝난다거나, 민형사적 책임 발생하면 내가 다 지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임대인과 사이가 좋은 중개사 혹은 본인이 직접 이 본인의 사업 혹은 전차인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중개사분, 제가 중개사가 아닐 때는 중개사 지역에 있는 중개사 중에서도 특히 그 지역의 건물주분들이랑 사이가 좋으신 분들, 아는 사람이 많은 중개사랑 협의를 해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는지, 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득을 해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했고, 그게 좀 어렵다.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공간이 있는데 중개사가 안 된대. 전대에 대한 중개 의뢰 자체를 안 받는 중개사 되게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안처만 달라. 혹은 중개사한테는 이 전대를 하겠다고 굳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공간을 찾는다고 말씀드리고 임대인이랑 대화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본인이 직접 본인의 사업을, 혹은 전차인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는 설득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계약을 하는 당시에 갑자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중개사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겠지만 미리 중개사랑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임대인을 잘 설득을 해내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정말로 하고 싶은 물건이라면 임차인 비용으로 재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을 하고 그냥 어필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나는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좀 어필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뭐 요거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뭐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 5, 60만 원 들여서 해줄 수도 있죠. 내가 뭐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작성한 재소전 화해조서라면 임차인이 충분히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형태로 작성해서 뭐 받는 거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비용이 드는 부분이랑 사실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명도 소송도 없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해볼 수는 있겠죠. 이제 실제로 좀 작성했던 계약서들 샘플을 좀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한 경우죠. 임차 목적에도 뭐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공간 대여를 위한 용도로 여기서는 이제 위탁이라는 말을 썼고, 이제 전대보다 위탁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공간 대여 사업 목적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요거 같은 게 이제 위탁, 수탁 개념이니까 여기서 위탁자가 임대인인 거고 수탁자가 임차인 되는 거고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걸로 인한 모든 민사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대차 계약도 같이 종료가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 한정한 전대차 계약서죠. 저희 부동산이 이제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작성했던 내용이고, 임대차 계약자가 이렇게 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전대차 계약자를 이렇게 이때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5명의 어떤 인적 사항들 해가지고 이제 전대차를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했던 계약서입니다. 요건 특정인 한정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인을 한정하지 않은 이제 포괄적인 전대차 동의서고, 주로 이제 공유 오피스 할 때 받는 동의서인데, 뭐 이렇게 소재지 있고 인적사항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요 공유 오피스 목적의 전대차 계약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임대인 날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죠. 이런 형태로 계약서 안에 넣을 수 있고 동의서 형태로 쓸 수도 있다. 동의서 형태로 많이 쓰는 게, 요 임대차 계약서를 사실상 전차인한테 직접 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별도로 좀 작성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좀 이 계약서 자체에 그런 모든 내용을 좀 넣기에는 계약서가 좀 길어지니까 별도로 좀 분리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대차 동의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아까 특약에 추가해서도 가능하다. 임대인의 동의한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은 임대인, 제3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 있어도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연체하거나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시 계약 유지가, 요거는 전차인은 차임을 냈는데 임차인이 그 차임을 임대인한테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까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그 이후부터는 임대인한테 직접 차임을 내야지만 이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차인은 전재인한테 임대료 납부했어도 전대인이 임대료 납부 안 했으면 인정 안 되는 거고요. 일부 사용이나 단기 사용인 경우 전대차 동의나 금지 여부에 따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차이가 있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든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그냥 전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임대차로 보고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임대차가 성립이 안 한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도 성립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성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나머지 권리들도 주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전대를 받는 거를 이제 되게 이 공간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 전대 받는 게 가장 어렵다고도 많이 하고, 공간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요 전대를 받을 수 있는, 전대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지 사업 자체가 잘 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저도 보면 전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위험한, 앞에 보면 되게 위험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임차인을 구하는 게 힘들고 이 공간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서 좀 매력이 떨어지는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오히려 내가 공간 임대업을 한다거나 다른 장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전대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사업 자체가 오히려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대차 동의를 해주는 경우 오히려 매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공간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전대 가능 여부보다는 정말 좋은 공간을 찾았다면 뭐 진짜 중개사를 설득을 하든 임대인을 설득을 해서 해당 공간을 전대까지 가능한 형태로 계약을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대가 어려운 물건을 전대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때 영업 권리도 인정이 돼서 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전대가 쉬운 물건보단 전대가 어렵지만 좀 가능하게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한 번에 다 다룬 것 같고요.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사실상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피해가 클 거고, 짧게는 거의 8개월,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많이 물어보시죠. 이게 명도 소송을 염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전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도 명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명도가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상 수유자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뭐 망할 수도 있겠죠. 딱 봐도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혹은 가지고 있는데 이자도 내야 되는데 2년 동안 돈이 안 나와. 그리고 소송비도 막 거의 600, 900 이렇게 들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이 명도 소송이 어려운 이유가 당사자 간에만 가능한 거라서, 결국에는 내가 현재 있는 임차인이랑 이제 소송을 해서 이겼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임차인이 바뀌었어. 혹은 다른 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지금 여기서는 임차인이 되겠죠. 이 임차인을 만약에 대상으로 소송을 가겠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전차를 못 하게끔 해놓고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겠죠. 그리고 알고도 계약하면 이제 무효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하나 있는 거고, 요걸 해놓고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10,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내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해당 청구액의 뭐 10% 혹은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니까 당연히 또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 과정들 당연히 본인이 직접 못하고 변호사를 통하게 되겠죠. 그럼 요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장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첫 변론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려움이 발생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 첫 변론 기일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피고랑 원고가 협의를 하는데,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겠죠. 안 되겠죠. 당연히.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임차인은 뭐 아무래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할 거고, 임대인은 땡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 뭐 안 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일자가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소장 접수하면 반대 서면을 또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고, 그럼 이게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소장 내면 또 반대 서면 또 내고 또 반박하고 막 계속 하는 겁니다. 몇 차례 공방하다가 변론이 이제 끝나게 되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판결이 선고가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판결이 나오고 항소 기간이 또 2주가 생깁니다. 이 항소 기간 2주 때 마찬가지로 항소를 또 해요. 항소를 하겠죠. 또 항소심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또 이 앞단에서 했던 요거를 또 1심과 유사한 기간이 들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문 나오고 집행하고 계고하고 속행하며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 경매는 사실상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요 계고부터 거의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명도송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뭐 거의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가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차고 망할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